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오토바이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자는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보면 가장 우려하는 점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사고였는데요. 도로 위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인식 전환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장 기획입니다. 2005년 한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시청각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며 이른바 효도소년으로 잘 알려진 청년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이후 영입인재로 발탁한 원종건 씨입니다. 그런데 원 씨가 미투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달 28일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그 외 법조계의 다양한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관련해서 가장 불안하고 꺼려지는 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활개치고 다니다 사고로 이어지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과 불안인데요. 이런 불안감이나 의심의 눈초리를 불식하고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풀어달라는 법률방송 보도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자동차세 등 세금은 걷어갈 것 다 걷어가고 도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통행금지 해제할 때 대다수 국민은 범죄, 간첩을 운운하며 반대했는데 막상 시행하니 걱정 끝, 법이 먼저 바뀌면 된다는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간간히 불안하다라거나 특정 오토바이들이 난폭운전이 심해서 무섭다는 댓글들도 눈에 띕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등 점진적 진입 허용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가 사고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사고는 주로 누가 내는 걸까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803건이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줄어 2018년엔 3,931건으로 줄었습니다. 부상자 수도 2014년 5,651명, 2016년 5,530명, 2018년 4,918명 등 점진적이긴 하지만 감소세 경향이 뚜렷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14년 60명, 2015년 66명, 2016년 66명, 2017년 61명 등 60명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엔 39명으로 의미 있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은 전체 오토바이 사고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역시 배달 오토바이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사망자가 39명, 부상자가 4,918명이에요. 배달 이륜차가 증가했고 배달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배달 문화가 이제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배달 이륜차 사고가 많이 증가. 전체 오토바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배달앱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감안하면 나름 오토바이 교통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이 확충되고 교통안전 문화가 좀 정착돼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토바이 배달 이륜차가 늘어도 사고가 준다고 한다면. 일단 오토바이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된다고 해도 배기량이 적고 굳이 간선도로로 들어갈 일이 없는 배달 오토바이가 포함될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관련해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점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쪽에선 이제는 허용할까 말까가 아닌 허용을 전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모니터링도 안 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면 진짜 문제다. 그게 전용도로만큼은 이제 모니터링해서 열어줘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퀵서비스가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활성화돼 있으니까 위험 요소 크니까 배기량 큰 걸로만 해서 일단 일정 배기량 이상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전제로 고려해야 할 점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우선 어떤 차로를 이용하게 할지나 추월 방법 등 오토바이에 대한 명확한 운행 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이륜차는 오른쪽 바깥쪽 차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고 다른 일반 승용차들은 뭐 자전거나 이륜차나 추월할 때 어떻게 추월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에서는 그러한 지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전한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마련된 통행 기준이나 운행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과 실효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안전 등을 이유로 앞에는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 들어온 오토바이가 사고 유발자가 되면 어떡하냐는 불안이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오토바이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국도에서 위험스럽게 통행하는 거를 어떻게 단속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무인 단속 시스템도 사실은 오토바이에는 적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한 맹점들이 있어서 그러면 경찰분들이 계속 뭐 상주하면서 이렇게 뭐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냐. 솔직히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점진적으로 허용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진입을 허용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250cc 이상부터 우선 허용한다고 했을 때 왜 250cc 이상인지 안전이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륜차로 분류가 되는데 125cc 이상 250cc 미만인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차별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이륜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한테 근데 공평하게 공히 법적 이익을 제공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논의가 들어가는.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 2008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제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모경준, 이동흡 두 재판관은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보충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헌재에 해당 보충 의견이 나온 지도 강산이 한 번 바뀐다는 10년에서 2년이 더 지나 1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춰진 경우다.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돼야 한다는 게 많은 교통 전문가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바람이자 요구입니다.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찬성하면 법제도 개선 검토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이 낸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청원 관련해서 국회엔 이미 해당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방송에서 해당 청원을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낸 것은 여론의 주의를 환기하며 공론화를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나가는 동안 많은 시청자나 네티즌들이 지지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국회 1호 국민동의청원 오늘 8번째 보도는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의원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에서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학용 의원은 자리에 앉기 무섭게 오토바이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형제상해라는 가게를 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배달하느냐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짐을 싣고 아버지 심부름을 다녔는데 아버지 가게 심부름을 하느라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다는 김학용 의원. 나름 오토바이를 보는 확실한 눈과 기준이 있습니다. 할리는 그 풍류를 즐기는 그 바이크지 그 뭐 스피드를 내거나 그런 건 이제 BMW나 뭐 야마 이런 거죠. 그 상당히 많은 그 어른들의 로망이 사실은 나이 먹어서 그 소위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한번 타는 게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3년 전에 그 할리 데이비슨 펫보이를 하나 구입을 해서 오토바이를 통해 풍류를 즐긴다는 김학용 의원의 오토바이 예찬론이 이어집니다. 우리 안성에 엠파이어라는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가 있어서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영월 갔다 왔는데 아주 즐겁게 하루 보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는 아주 최고죠. 네. 이 오토바이의 매력은 그 자동차와 틀리게 이 바람을 가르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타는데 매력이 있는.
동네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동호회에서 본격적으로 바이크를 타다 보니 오토바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가 피부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행 법제도가 달라진 도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학용 의원의 지적입니다.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과거랑 도로 여건이 많이 틀려진 게 과거에는 고속도로 몇 개 있고 일반 도로였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굳이 일반 도로를 통해서 그 소위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통행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한 전국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190군데 정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타고 다니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다가 길이 끊기고 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나오니까 일반 도로로 또 우회해야 되는 이런 너무나 불편한 점이 있어서 김학용 의원이 지난해 10월 260cc 이상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사실 1000cc 미만의 경차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까지 주행하는데 그 경차보다 오히려 그 안정되고 또 주행 능력이 뛰어난 그런 대형 오토바이들을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통행의 자유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시각에 대해서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학용 의원은 그것은 오토바이를 특히 대형 오토바이를 타보지 못한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라고 일축합니다. 저도 이제 다녀보지만 아주 그 대형 오토바이를 즐기는 분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지만 속도도 보통 한 달려봐야 100 정도로 맞춰서 100km 정도로 맞춰서 다니지 뭐 자동차처럼 140, 150 이렇게 놓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일반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게 김학용 의원의 지적입니다. 글쎄 일반 도로가 위험하지 자동차 전용 도로는 사실은 일반 도로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 도로는 이제 가다가 섰다 또 그리고 주변에 끼어드는 차에 뭐 보행자에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또 시골 같은 경우는 또 뭐 예를 들면은 농기계도 있을 수 있고. 김학용 의원은 그러면서 자동차 강국인 우리나라의 오토바이 산업적 측면에서도 최소한 자동차 전용 도로 진입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오토바이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주로 이제 외국 오토바이들이 많이 소위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는 대림 오토바이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오토바이 인구가 많이 줄어들으니까 우리나라 오토바이 산업이 너무 죽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측면 오토바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지 거의 5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답보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김학용 의원은 법률방송의 1호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여론의 환기나 동료 의원들 설득에 도움이 된다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다가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입법 청원을 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든든하게 생각을 하고 실제 법률방송의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허용 국회 1호 국민동의 청원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에선 바이크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호응이 뜨겁습니다. 청원 1호가 바로 우리 라이더들이 가장 원하는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바이크가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 염원의 한 표로 같이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그 염원을 보여주시기 희망합니다. 이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관심이 많이 모아졌을 때 한 번에 딱 질러야지.
김학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다음 총선에서 당선돼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해당 법안을 또 한 번 발의할 것이라며 여론 전환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청원에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면은 20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다 이제 폐기 처분이 됩니다. 그 대신 또 21대에 이 법안을 새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오토바이를 사랑하시는 동호인들이 많이 청원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동호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안전운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률 방송 장한지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검색어로 보는 법조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 인사 원종건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며 논란이 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2호 영입 인재로 발탁한 올해 만 27세 원종건 씨입니다. 원 씨는 2005년 한 공중파 각막기증 프로그램에서 시청각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며 유명해졌고, 어머니가 개안 수술을 받은 뒤에는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줬습니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의 사연과 이후 반듯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며 봉사활동 등 더 낮은 곳을 향한 삶을 살아온 스토리를 지닌 원종건 씨의 영입은 이른바 민주당에 대박을 안겨줬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원 씨를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이남자라며 민주당의 미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원 씨는 페미니즘은 시대정신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여권 지지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대정신으로 페미니즘을 들고 나온 원종건 씨에 관한 미투 폭로글이 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며 사태는 급 반전을 맞게 됩니다. 원 씨의 옛 여자친구라는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내용의 글을 올린 겁니다. 1년여간 만나면서 성놀이개 취급을 받았다는 이 네티즌의 글은 성적 학대와 데이트 폭력 등 충격적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자신의 말은 100%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흔적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도 함께 게재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원 씨는 해당 글 게시 하루 만인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영입 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씨는 다만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그 자체로 죄송하다고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히면서도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 않았다고 게재된 글의 내용 진위 자체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에 들어와 남들 이상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이상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이다. 그걸 견디기가 힘들다는 게 원 씨의 말입니다. 원 씨는 그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며 제기된 여러 의혹에 정면으로 대응할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폭로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폭로 내용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일단 폭로 글을 놓고 보면 글이 사실일 경우 원 씨에게는 3가지 정도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원 씨의 전 여자친구의 증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문제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폭력, 강제 성관계 행위, 핸드폰 나체 촬영 행위가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법 260조에 따라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강간은 형법 297조 규정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대로 본인 동의 없이 원 씨가 핸드폰으로 나체를 촬영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종건 씨를 처벌하는 데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전 여자친구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으로 간다면 전 여자친구가 전반적으로 불리해 보인다는 게 김 변호사의 말입니다. 당 대표가 원종건 씨를 민주당의 미래라고 추켜 세웠던 민주당은 남녀 사이의 일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검증하겠냐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감성파리 쇼잉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감성 마케팅은 진짜 정치를 사라지게 만든다며 완벽해 떠나는 순간까지 조국 2세야라고 원종건 씨의 기자회견을 비꼬았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원 씨가 민주당과 한국당 양쪽 모두에서 영입을 제안받은 정황을 언급하며 미투와는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정치의 이벤트화 문제라는 지적도 함께 남겼습니다. 폭로 내용의 진실이야 두 사람이 제일 잘 알 테고 법적인 처벌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은 논외로 하고 정치의 이벤트화나 감성파리 정치를 지적하는 부분은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입니다. 네,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를 두고 검찰과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승환, 일단 최광욱 비서관 기소 내용부터 좀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부장검사는 이제 고영군 부장검사인데요. 23일 오전에 최광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용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경에 당시 이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를 인턴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이 발급해 줬다는 건데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발급받은 걸로 이제 입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 대학원 입시 업무를 조 전 장관과 함께 방해한 혐의가 그 내용입니다. 뭐 지도 변호사 명의의 뭐 인장을 찍어줬다거나 이런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패싱 논란으로 논란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이 차장검사는 송경호 3차장 검사입니다. 그리고 고영군 반부패 2부장 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후에 사건 처리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결재 안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결재 승인 없이 이제 23일에 최 전 비서관을 기소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윤 총장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두고 뭐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직접 기소를 뭐 약간 표현이 다르긴 합니다. 기소를 지시했다는 윤 총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 이런 점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성윤 지검장도 거꾸로 윤석열 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에게 이 최 비서관에 관한 기소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수사팀은 기소하자고 하는 거니까 수사팀의 의견대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긴 한데요. 근데 이 지검장은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뒤에 이제 기소가 되니까 이 지검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 추 장관에게 직접 이 기소 경과를 보고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소위 말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보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 보고사무 규칙에 의하면 원래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상급검찰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윤 총장의 경우에는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조항에 해당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중앙지검의 입장입니다. 뭐 지검장은 총장을 패싱하고 총장은 지검장을 패싱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가관인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검찰청법 21조 12조를 봐야 됩니다. 검찰청법 21조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의 사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 검찰청법 21조 네. 지방검찰 검사장이 검찰청 검사장이 그 검찰청 사무를 이제 맡아 처리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네. 대검은 검찰청법 12조에서 검찰총장이 대검의 사무를 맡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기소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건가요? 글쎄 뭐 이름 두 개 법문을 보면 네.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무를 총괄하는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사무총괄을 받아서 기소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뭐 예전에 이제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서 네. 뭐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아닌 송 차장 당시 지금 마찬가지 네. 차장인데 그 송 차장 정결로 이루어진 바가 있기도 해서 네. 문제가 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좀 다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중앙지검장도 기소에 아마 동의하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장이 기소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 다른 것이니까 그 사안을 갖고 이것도 문제 없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지만 네. 검찰총장의 사무가 워낙 넓게 규정되어 있어서 네.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네. 합니다. 뭐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치고 총장이랑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서로 패싱 논란을 벌인 거를 뭐 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 잘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뭐 크게 관심이 없기도 했고 네.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밖에서 네. 보면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속이 터질 일이기도 한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좀 아주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서로 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네. 그 믿지 못하는 현상이 나는 기소할 것 같은데 다른 검사는 기소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나 또는 검사가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고소하거나 또는 네. 피고소 사건을 대리하거나 할 때 이것은 기소될 것이다, 이것은 기소되지 않을 것이다를 검사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아야 되는데요. 네. 지금 검사들 스스로도 검사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어서 뭐 참 특이하고 재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아무튼 법무부가 감찰을 하게 되면은 결국 궁극적인 타겟은 윤석열 총장을 염두에 둔 감찰이 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추 장관이 네. 인사 관련으로 이제 윤 총장이 의견을 내지 네. 않았던 데 대해서 뭐 굉장히 경로하면서 내 네. 명을 거역했다. 뭐 또 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던 게 포착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윤 총장 말고 이제 인사 이동이 이미 확정된 네. 뭐 송 차장이나 아니면 고용군 반부패 2부장이나 네. 이런 경우에는 감찰이나 징계 실익이 뭐 크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최동욱 전 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문제였는데요. 그때 당시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뭐 네. 입에 올리기 아주 껄끄러울 정도의 사유를 들어서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최 전 총장이 바로 사임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를 상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게 그때 당시 그렇게 개인적인 비리, 개인적인 네. 문제를 파헤쳤던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서 뭐 그때와 동일하게 윤 총장이 감찰에 착수하면 사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은 네.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이번 사건 결말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 같습니다. 네. 뭐 감찰은 할 텐데 네.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감찰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게 당장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 자체에 대한 감찰을 하는 것이고 네. 감찰의 명분도 지난번에 이미 한번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들어서 다시 감찰하고 이번 문제는 그렇게 큰 것 같지도 않고 이래서 네. 이게 과연 감찰 대상이 되는지 설사 감찰한다고 감찰한다고 네. 하면서 이게 뭐 마치 검찰총장 퇴진 압박으로 비춰지거나 이러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네. 쉽게 감찰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감찰 관련 부서의 인사가 네. 상당히 개편되고 해서 감찰에 뭔가는 착수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요. 감찰에 착수한 이상 그냥 통상적인 감찰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더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이른바 패싱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는 어제 대검 및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직 검찰 중간 간부가 오늘 검찰청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검사는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청주지검 형사 1부장으로 전보된 정희도 대검 감찰 2과장입니다. 정희도 과장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2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으로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향한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 과장은 먼저 김 차관을 향해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다며 이런 위법에 눈 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위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하라는 법무부 지시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 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정 과장의 주장입니다. 정 과장은 합리적으로 하라는 법무부 지시의 숨은 의도를 읽는 데서 더 나아가 그 지시를 근거로 특정 사건에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정 과장은 그러면서 드라마 검사외전 대사를 언급하며 김호수 차관에 대해 여러 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다. 더 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김 차관이 자리에 연연해 여러 차례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과장이 차관을 양심도 없다고 내부 통신망에서 힐난한 겁니다. 정 과장은 또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걸 두고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시사한 데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의 근거에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감찰을 한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위법 행위가 될 것이라는 게 정 과장의 말입니다. 정 과장은 이에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는 자신의 결기를 밝히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정 과장은 지난 13일에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 과장의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쪽이냐 저쪽이냐 진영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고 여기서는 더 평가나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 궁금함이 듭니다.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렇게 일개 과장, 부장이 장 차관을 이른바 들이받는 일이 검찰에서처럼 심심찮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쓴 글이라고 하는데 내부 통신망에 쓴 글이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가공되는지, 직급을 떠나 조직 내의 부조리나 불합리에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 문제 제기가 언론에 생중계되고 내부 문제 제기를 검찰과 언론이 서로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전에도 그랬고 이쪽 저쪽 진영을 떠나 일개 검사의 내부 글 자체가 언론에 앞다퉈 다뤄지는 것 자체가 그게 언론이든 검찰이든 누구에 의한 것이든 어떻게 만들어졌든 비정상적인 검찰 모습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 검찰은 거부하겠다는 정 과장의 결기가 정 과장 개인을 넘어 검찰 전체에 구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진 못할 것이라며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냐고 검찰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전 실장에 대한 기소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인데 향후 기소가 될 경우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신세아 기자가 임 전 실장 검찰 출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10시 4분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삼화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지 9년 만에 검찰 소환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임 전 실장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검찰 수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에도 검찰은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검찰은 앞서 어제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수사 혐의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서도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세다, 최고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 임 전 실장이 받는 의혹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변호사에게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 사실 청와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법하게 선거에 개입했느냐가 우리 공선법상 처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철호 시장에게 출마 권유를 했는지. 다른 하나는 송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느냐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임동호 후보자에게 어떤 특정직을 제안하면서 이 후보자를 사퇴하게 시켰느냐. 즉 어떤 사퇴의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했느냐.
여기에 임종석 실장이 이제 개입했느냐, 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선거 과정에서 공약 등 당시 송철호 후보자에게 청와대가 편의를 봐줬는지, 이 과정에 임 전 실장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나머지 이제 송철호 시장에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과연 임종석 실장이 지시나 개입을 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지금 수사의 가장 큰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임 전 실장 휘하였던 한병도 전 수석이나 백원우, 박영철 전 비서관 등이 기소된 만큼 이들의 상급자였던 임 전 실장도 기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비서실장인 임종석 실장이 이분들 13명과 업무에 전혀 그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 그 많은 법조인들의 관측이고요. 예, 그렇다면 뭐 기소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기소가 된다면 결국 유무죄 입증의 관건은 임 전 실장의 관여나 개입,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제시 여부가 될 거라는 데에도 큰 이견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미 기소된 13명의 그 피고인들과 관계에서 임종석 실장이 과연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느냐, 그러니까 선거 개입이죠. 결국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하고 이제 공범 관계에 있는지에 관해서 철저히. 한편 임 전 실장의 검찰 조사를 앞두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임 전 실장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수사가 의혹의 정점으로 향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검찰은 오늘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신병 처리 여부는 선거 이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걱정이 많은데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둘러싼 삼성 서울병원과 정부와의 소송전에서 정부가 삼성병원에 607억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어떤 소송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 소송은 이제 그 삼성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이제 메르스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인 2015년 그 5월 달에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었었고 이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게 14번 환자입니다. 그 14번 환자 같은 경우는 2차 감염이 되었던 이제 환자인데 그 환자가 81명을 3차 감염을 시켰고 이 가운데 16명이나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차 감염자인 14번 감염자가 이제 3차 감염자, 이후 4차 감염까지 이렇게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 원인을 그 삼성병원이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정부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그 14번 그 환자가 밀접 접촉한 그 환자들의 명단을 제때 제출을 안 해서 이제 3차, 4차 이렇게 그 확대 손해가 발생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이제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것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삼성병원이 이제 질병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면서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급되는 손실 보상금도 지급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그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해서 취소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손해 그 병원이 받은 손실 607억 원 상당도 지급을 해달라. 라는 이제 청구를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 법원에서 이런 삼성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뭐 접촉자 명단을 뭐 제대로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복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6월 2일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감염관리팀에서 이제 삼성 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그런 명단 등을 이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이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차례 6월 2일 이전에도 여러 차례 그 접촉자 명단을 요구를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접촉자 명단을 요구하는 취지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빨리 파악하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질병의 징후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대응을 재빨리 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서울병원 측에서는 이제 뭐 그 접촉자와 그러니까 그런 14번 환자와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의 접촉자의 뭐 이동 경로나 노출 추정 시간 등이 적혀 있는 파일을 작성해서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질병 감염 관리팀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그러한 연락처가 담긴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명확하게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학조사관이 이제 6월 이전에 명단을 요청할 때마다 병원에서는 그냥 명단을 주긴 줬는데 거기에 연락처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제 6월 2일이 되어서야 이제 역학조사관이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라고 했고 병원 측은 곧바로 이걸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딱히 그렇게 잘못을 한 건 아닌 거죠. 이제 상황을 되돌아일으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삼성병원이 고의로 어떤 역학조사를 방해할 어떤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건 오히려 당시에 그런 역학조사관, 보건당국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뭐 법원 판단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아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뒤늦게 제출한 것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인가 라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를 삼성서울병원이 방해할 이유도 없고 고의가 없고 그 명단을 늦게 제출한 거는 그런 역학조사관이 명시적으로 연락처가 담긴 명단 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이제 이렇게 질병이 있는 메르스를 이제 치료하고 그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러기 위해서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한 그러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손실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지금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뭐 요약하면은 알아서 잘 주지 않은 거는 뭐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뭐 그런 취지 판결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렇게 뭐 전염병이 돌고 해서 진료가 마비되고 그러면 손실보상금 같은 거를 주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당연히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부의 어떤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불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게 맞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본부를 병원에 설치하고 이런 거는 불법한 행위는 아니고 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인데 그러한 어떤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일반 국민이나 회사가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손실을 당연히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게 맞고요. 이게 이제 손실보상의 법리라는 건데 그러한 손실보상의 법리를 이런 어떤 이제 질병과 관련된 것에서 이제 구체화해 놓은 법이 이제 감염병 예방법인데 이러한 감염법 예방법에도 따르더라도 이제 어떤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거나 또는 병원을 폐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감염병 환자 진료, 병원 폐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병원이 받은 손실은 그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보상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에 따라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보상을 하라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이죠. 뭐 메르스는 5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이제 신종 코로나가 이게 참 큰 문제인데 오늘 구치소 접견 갔다 오셨는데 뭐 이것저것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죠. 구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용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되면은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치소 입구에서 변호사들의 체온을 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 없는지를 다 문답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마스크까지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차고 이제 구치소 수용인 접견을 하는 그러한 오늘 풍경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언급하면서 중대 범죄다 엄정 대처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관련 법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나요? 가짜 뉴스 관련해서? 그게 참 문제인 게 가짜 뉴스 방지법이라고 해서 그 여러 건의 법률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대 국회. 근데 지금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20대 국회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상 가짜뉴스법은 통과된 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법률로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뭐 기존의 법률로 대응을 하면은 뭐
엄정 대처를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처벌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쉽지 않죠. 일단은 뭐 기존의 법을 조금 보면은 뭔가 이런 허위 사실과 관련된 이제 그런 처벌 법령들이 뭐 공직선거법에 있고 그다음에 형법에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후보자 등에 대한 어떤 낙선 목적 또는 당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또는 후보자에 대한 어떤 허위사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뭐 낙선 목적, 당선 목적이나 허위 사실 같은 게 없으면 비록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형법상의 이제 그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 내지는 허위 사실 적시를 해서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가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가짜 뭐 바이러스가 뭐 열 몇 명한테 뭐 확산된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가짜 뉴스를 통해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도 적용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정통망법상 그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가짜 뉴스는 그런 걸 교묘하게 피해가거든요. 보통 가짜 뉴스를 이제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의 어떤 처벌을 피해가는 그러한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 법률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국에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